xy 관찰이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셋으로는 xi, yi가 i는 1부터 n까지 표본 크기가 n이죠. 이렇게 있다고 하면 관찰의 xy라고 하는 거 좀 말이 이상해. 그래서 데이터를 쫙 그려봤을 때 x축, y축 있다고 했을 때 x, y를 딱 찍었다고 하면 우리는 일반적인 언어로 생각하면은 이런 추세선 같은 거 하나를 좀 그려주고 싶어요. 그렇죠? 가 y는 fx 요 추세선을 그리는 것인데 이거는 좀 일상적인 언어이고 우리가 보통 지도 학습을 한다는 거는 이런 뜻이었죠. 일상어. 자, 골 통계적으로 일단 데이터셋이 어떤 확률 변수 x, y의 IID 샘플 가져간 다음에 모델을 자, y는 fx 더하기 엡실론을 주고 여기서 주어진 자료가 다시 쓰겠습니다. 그냥 어떤 관찰된 자료 yi가 x의 어떤 미지의 확률, 미지의 변환 f가 있다고 치고 fxi 변환한 다음에 좀 에러가 더해진 거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xi랑 엡실론 i는 독립이고 그다음에 expectation 엡실론 i 는 제로 이런 가정을 하죠. 가정의 목표는 f 요대 추정 그리고 다음에 자, 여기가 숙제 문제로 냈습니다. 자, 요 모델 하에서 이 모델 하에서 사실은 어렵지 않게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fx라는 녀석은 요 확률 모형을 생각하면은 양변에 x로 조건부 기대값 취하시면은 요거랑 똑같거든요. fx가 라지 x가 스몰 x랑 똑같을 때의 y의 조건부 기대값이랑 같다는 걸 쉽게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 f의 추정이라는 거는 이게 판서에서 지난 시간에 좀 판서를 해놨는데 미지의 확률 분포가 있다고 했을 때 각 x가 주어졌을 때 어떤 요 y가 확률 변수로서 갖는 확률 분포가 있다고 하면은 그 확률 변수의 기대값을 우리가 각 x에 대해서 추정하고 싶은 상황이고 그래서 그 녀석을 각 x에 대해서 쫙 이으면은 빨간색 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쯤 하면은 이제 다음 질문이 이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f를 추정하는데?
지금 이제 추정 대상의 F는 뭐냐면 이제 추정 대상은 우리가 잠깐만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은 여러분 조건부 기대값을 추정해 보신 적 있나요? 아마 기대값만 추정해 봤을걸요? 기초 통계학에서는 그냥 확률 변수 x1부터 xn까지 랜덤 샘플 있고 x의 평균, 미우를 x1부터 xn까지의 평균을 가지고 표본 평균으로 그 모집단의 기대값을 추정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번에는 이제 약간 얘기가 다릅니다. 제가 하려는 말은 기대값이 없으면 얼마나 이거 필기하지 마세요. 기대값이 없으면 y 기대값만 추정한다거나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러면은 x 하나도 필요 없죠. 그냥 내가 컬렉트한 y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이 청파동의 보증금 데이터셋을 수집했어. 평균 보증금 추정하세요라고 하면은 그냥 내가 수집한 보증금에 그냥 표본 평균만 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어디서 어려워지는 거죠? 각 x에 대해서 각각 표본 평균을 각 주어진 x가 뭐 이렇게 1, 2, 3, 4, 5, 7일 때 각 상황에 대해서 표본 평균을 모평균을 쫙 추정을 해야 되는 게 지금 태스크인 겁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하려는 얘기는 뻔하긴 하지만 지금 잠깐 좀 신선한 시각을 좀 제공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사실 이미 조건부 기대값을 많이 추정해 보신 적 있습니다. 언제죠? 예. 지금 Y를 청파동에 월세 물건 보증금으로 했으니까 계속 이 예제를 가지고 가죠. 자, 여러분들 보통 지역을 나누어서 좀 추정하지 않나요? 평균 보증금 같은 거? 청파동의 부동산을 쫙 알아봐. 자, 그런데 어디 보자. 신동품 마라탕집 사거리를 기준으로 네 군데로 나눠가지고 평균적인 보증금을 볼라 그래. 네. 자, 그러면은 x는 여기가 숙대고 여기가 이제 신동품 마라탕 사거리, 신한은행 있고 그럼 좀 신한은행 쪽이 좀 조용한데 그다음에 어디 있어? 이쪽 저쪽 그 사거리 기준으로 네 군데 지역의 어떤 특성들이 있겠죠? 네 지역으로 나누어서 좀 볼라 그래. 그러면은 어떤 지역이라는 변수를 1, 2, 3, 4, 1번, 2번, 3번, 4번 순서가 없는 범주형으로 코딩하신 다음에 네 지역의 각각의 보증금의 기대값을 좀 추정을 하시고 싶을 때가 있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뭡니까? 네 지역별로 그냥 평균 내시는 거죠? 네. 이렇게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네, 다 조건부 기대값 추정하실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고요. 심지어 모델도 필요 없죠. 얼마나 간단합니까? 자, 그런데 조금씩 추가를 해봅니다. 나는 사거리의 특성 말고도 좀 다른 것도 좀 보고 싶어. 층수. 이게 몇 층인지도 좀 중요하고. 자, 그럼 층수 1, 2, 3, 4, 5층 집어넣어. 그다음에 명수, 평수 집어넣어. 평수. 5평부터 10평까지 집어넣어. 자, 그러면은 각각에 대해서 범주를 나누어서 다 사실 뭐 조건부 기대값 구할 수 있잖아요. 문제가 뭐죠? 다시. 응. 모델 없이 이 사거리 기준으로 어느 지역에 위치하냐 하나. 이 정보랑 1, 2, 3, 4, 5층 중에 몇 층이냐.
또 정보 가지고 그러면 4 곱하기 5 해가지고 20개의 그 컨비네이션이 나오죠. 그다음에 또 다른 정보로서 평수 5, 6, 7, 8, 9, 10 반올림 해가지고 5, 6, 7, 8, 9, 10 6개의 선택지가 있다고 하면은 또 4 곱하기 5 곱하기 6 해가지고 120가지의 그 집을 설명할 수 있는 컨비네이션이 나오죠. 120개의 셀에 대해서 각각 투성 평균을 계산하면은 요 조건부 값 쉽게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어프로치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120개의 컨비네이션마다 집이 다 있을까요? 물건이 다 있을까요? 음, 음,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할까? 아, 제가 이제 얘기하려는 건 이겁니다. 그 특성을 설명하는 요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오히려 그 요소랑 정확하게 매치하는 샘플이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120개의 셀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청파동 근처에 1000개의 집이 있다고 해봐요. 자, 1000개를 4개의 셀로만 나눴을 때는 대충 250개씩 있었죠? 어. 자, 그러면은 4개의 집에 대해서 그 기대값 추정했어요. 분산이 얼마나 되겠어요? 대충 이 샘플이 250개니까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그 평균적인 보존금을 추정할 수 있겠죠? 분산을 적당히 낮게. 그런데 이 각 지역을 설명하는 정보가 되게 많아져가지고 요 범주형의 선택지가 120개 이상에 대해서 각 셀마다 10개 이하의 샘플이 들어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1평, 아니 5평, 4층, 사거리 서북 쪽에 있는 집의 평균 가격은 단순히 한 5개에서 10개의 샘플만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됩니다. 분산이 되게 크겠죠? 어. 어, 이 방법은 제가 지금 얘기한 방법은 아무런 모델을 쓰지 않고 그냥 그 셀 안에 있는 녀석들만 이용해가지고 단순히 평균을 내는 방법이었는데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가 뭡니까? 샘플이 너무 작아서 설명을 할 변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분산이 너무 커져가지고 어, 도저히 추정량으로서는 쓸 수가 없는 녀석이 돼버립니다. 이제 하려는 얘기는 뭐냐면 그래서 적당히 우리는 아, 요 fx의 폼이 우리가 알고 있는 폼 어떤 선형이라던가 2차식이라던가 3차식이라던가 4차식이라던가 하는 가정을 넣어주게 됩니다. 가정을 넣어주면 한 지점에서의 조건 뷰티 값을 추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샘플 혹은 최대 모든 샘플을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점마다의 추정에 대해서 분산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뜬구름 얘기한 것 같죠? 자, 오늘 아, 지금 제가 방금 그 쉬운 예제로 이야기한 거는 모델이 없을 경우에도 첫 번째 메시지는 모델이 없어도 조건부 ct 값은 얼마든지 추정해 볼 수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메시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델을 줌으로써 좀 각 x에 대한 안정적인 조건부 ct 값 추정을 꾀해볼 수 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좀 큰 틀에서 했습니다. 이거 우리 수업을 통틀어서 이제 계속할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공감이 되지 않아도 수업 끝날 때 이 학기가 끝날 때쯤이면은
잘 스며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어요. 다시 강의 노트로 돌아가겠습니다. 아, 4쪽 끝이에요. 우리는 회귀 문제는 물론 다른 걸 추정 타겟으로 할 수 있지만 일단은 x, y의 분포에서 각 설명 변수가 주어졌을 때의 조건 값을 설명 변수의 함수로서 이 fx 자체를 추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음에 fx를 추정하는 방법들을 열거하기 위해서는 이 fx가 만족시키는 수학적 성질을 하나 짚고 넘어가는 게 도움이 돼요. 제가 이거를 열심히 설명을 하려다가 나중에 포기를 하게 됐는데요. 일단 이것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팩트. 조건부 기대 y given small x, large x equals small x를 large fx로 그냥 둘게요. 그러면은 임의의 x에 대한 함수 g small x는 요 과연 조건부 기대값은 뭐가 좋으냐? 요런 신박한 성질이 있습니다. y 빼기 fx랑 이 녀석의 제곱이랑 y 빼기 임의의 함수 gx에 대해서 이 녀석을 제곱한 거랑 비교를 하면 늘 성립합니다. 아이고 쏘리. 요 위의 함수가 늘 조건부 기대값은 늘 그 빼기의 제곱을 늘 기대값 버전에서 최소화시키는 성질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러면은 요 식을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자, 만약에 true가 우리가 어떤 가정할 수 있는 어떤 모수적인 형태가 있어. 이게 응용. 우리가 모집단을 잘 알진 않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셋이 모집단의 IID 샘플이라고 하면 요 기대값을 근사할 수 있는 수치가 뭘까요? 대세의 법칙을 생각하면 그냥 각 XI랑 YI에 대해서 두 개 차이를 제곱해가지고 평기를 내면은 얘 수렴할 수 있겠죠? y 빼기 xi, yi 빼기 x의 트랜스 베타의 제곱을 자 지금 true가 어차피 x 트랜스 베타라고 가정하니까 모든 g에 대해 서치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베타에 대해서만 서치를 하고 베타에 대해서 이 제곱의 익스펙테이션을 근사할 수 있는 녀석을 이 녀석으로 근사시킬 수 있고 이 녀석을 베타에 대해서 최소화시키면은 우리가 그 다가가고 싶은 그 조건부 기대값에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냥 그 선형회귀 분석에서 왜 최소 제곱법을 고려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거는 잠깐 여담으로 한 거고요. 네.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fx가 이런 성질을 만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 제곱법을 쓰면 요 조건 값을 추정할 수 있다입니다. 비슷한 이그제플로 뭐가 있냐면은 자, 만약에 fx를 이렇게 둬요. 이거 노테이션으로 쓰면 오히려 복잡하니까 제가 한국어로 쓸게요. x가 x일 때 y의 조건부 분포 있겠죠? 그때 중앙값이 있겠죠? 이면 자, 이미 이 함수 gx에 대해서 expectation 절대값 y 빼기 fx는 언제나 작거나 같습니다. expectation의 절대값 y 빼기 gx. 그러니까 자, 만약에 응용 만약에 fx랑 gx를 x 트랜스포즈 베타 잠깐만 이렇게 쓸게요. 만약에 true로 이 중앙값 함수가 또 x의 선형 변환으로 나타날 수 있다면 우리는 베타의 추정량으로 n분의 1 서메이션 i부터 n까지 y 빼기 xi, yi 빼기 xi 트랜스포즈 베타의 최사화원을 고려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y와 xi 트랜스포즈 베타의 차이를 꼭 제곱을 해야 되나요? 절대값을 취하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을 때 뭐 이렇게 절대값이 들어간 함수의 최소화 프로그램을 내가 짤 수는 있다. 얼마든지 가능하시고요. 그럼 그렇게 해서 얻으신 솔루션 f hat x를 x 트랜스포즈 베타 햇이라고 하면 여기 이 녀석의 최소화번은 베타 햇이라고 썼어요. 이렇게 f hat x를 쓰시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우리가 증명까지 하지는 않을 거지만 무엇을 증명할 수 있냐면 이 녀석이 개수의 법칙에 의해서 대충 이 expectation으로 수렴을 하는데 지금 이 문제가 최소화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대충 이 문제의 최소화원이 fx로 가까이 갈 거다라는 직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즉 n을 무한대로 보내면은 f의 x, 즉 x 트랜스포즈 베타는 이 x가 x일 때 y의 조건부의 그 중앙값에 점점 수렴을 하게 됩니다. 이 이론. 자, 고정된 x에 대하여 f hat x는 fx로 이렇게 확률 수렴합니다. 지금 여담이 너무 기네요. 이게 또 여담인데. 자, 뭔가 팩트 1과 팩트 2를 보시니까 어떤 패턴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이 추정하고 싶은 타겟은 여러분들이 지도학습에서
y를 예측한다라는 행위를 일상어로 받았을 때 사실은 우리는 그냥 설명 변수가 어떤 특정한 고정된 값으로 주어졌을 때 그 반응 변수의 확률 분포의 대표값들이 있을 텐데 어떤 특정한 대표값 하나만 지금 fx로 잡아오는 거고요. 대표값을 무엇으로 설정하시냐에 따라서 알맞는 로스 펑션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표값 알맞는 로스 펑션을 쓰셔서 뭔가 최소화를 하시면 뭐 증명이야 나중에 하겠지만 증명이야 먼 훗날에 하시게 될 기회가 있을 수도 있지만 직관적으로 이렇게 얻은 f hat x가 요 fx들에 수렴할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터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연습문 그 숙제로 문제를 내놨습니다. 관련 연습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조건부 기대값은 어렵잖아요. 하지만 기대값은 쉽지. 자, 여러분 혹시 그 두 상수 2랑 3, 뭐 a랑 b가 있을 때 x 빼기 a 제곱 더하기 x 빼기 b 제곱의 요 녀석을 x의 함수로서 최소화시키는 녀석 누구죠? 전개해 보면은 a 더하기 b 나누기 2 나오나요? 네, 어때요? 아, 네. a와 b의 평균은 요 2차식의 최소화 원이죠? 여러분 아마 고등학교 수학 때 이런 거 보셨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만약에 자료가 y1부터 yn까지 있다고 하면은 y반은 자 x 빼기 미안해요. 자 in에서 y반은 서메이션 in부터 n까지 x 빼기 yi의 x의 함수로서 봤을 때 x 빼기 yi 제곱 썸의 최소화원이다. 보신 적 있어요? 이거 보통 쌤 문제집 같은 게 있는데 가끔 있었던 것 같은데 없어요? 아, 그쵸. 사실 고등학교면은 너무 옛날이죠. 그래서 요거를 일반화한 게 요 녀석입니다. 자, 잠깐만 얘는 좀 이제 지울게요. 그냥 조건부 괴대값 다 지워요. 그냥 뮤를 2y라 두자. 뮤 평균이에요. 자, 평균은 뭐의 최소값? 다항식에서 각 자료를 뺀 녀석을 평균 낸 녀석의 최소값. 뮤는 뭐야? 뭐 t의 다항식 t 빼기 y의 제곱의 expectation의 최소원이다. 제가 아까 지운 녀석을 일반화해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걸 직관적으로 동감하세요? 조금 생각해 보시면 금방 나올 겁니다. 여러분
요 얘기가 뭡니까? t 빼기 뮤의 제곱이 늘 t 빼기 y 제곱의 expectation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소리죠? 아, 잠깐 다시. 쏘리. 제가 잘못 썼네. 쏘리. expectation 뮤 빼기 y 제곱이 expectation 이미의 t에 대해서 t 빼기 y 제곱보다 늘 작거나 같다는 얘기죠. 이 얘기가 이 얘기인가요? 아, 이 얘기를 받아들이실 수 있으면은 좌측에 있는 거는 여기에 있는 이 그냥 조건이 없을 때의 평균을 조건이 있을 때의 함수식으로 그냥 일반화시킨 거에 불과합니다. 뭐 이렇게 적당히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정도로 제가 숙제 문제 내놨으니까 한번 풀어보시면서 음미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아, 4쪽에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조건부 기대값은 이 오차 제곱합의 평균을 최소화시키는 녀석이다. 넘어갈게요. 이제 남은 슬라이드의 내용은 뭐냐면 지금 우리의 fx는 expectation y 기본 x equals 스몰 x인데요. 얘를 왜 추정해야 되는데 얘를 추정하면 뭐가 좋은데 얘를 왜 추정해야 되는데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바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그렇다면 우리가 f를 어떻게 추정할 건데 이거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y부터 갑시다. 자, 데이터가 있어요. 데이터로부터 어떤 파란색 추세선을 얻었어. 여러분, 이 추세선 왜 그립니까? 우리는 보통 이 추세선을 왜 그리죠? 특정 x가 주어졌을 때 y값을 예측하기. 감사합니다. 그렇죠. 보통 가장 직관적인 쓰는 이유는 x에 대응하는 y가 무엇일지 우리가 y를 관찰하는 게 비싸다면 아니면은 y를 관찰하는 데 리스크가 된다면은 x라는 정보 가지고 y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가늠을 해서 우리가 나중에 의사결정에 써먹고 싶을 때들이 있어요. 또 다른 이유는 물론 궁극적으로는 예측과 추론이 두 개가 뭐 독립적인 목표는 아니지만 이 현상 자체, 이 기전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목표일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측이 뭐 노동 시간, 뭐 위에가 어떤 암 발병률이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의 노동 시간이 있을 때 사실 암이라는 거는 상당히 노이즈가 큰 결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평균 하루에 12시간 일한다고 해서 이 사람은 100% 아닌 걸 내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노이즈가 되게 큰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이 중간에 있는 추세를 우리가 대충 파악이 가능하다면 이런 설명을 할 수 있죠. 개인적인 편차는 존재하지만 집단 자체가 노동시간이 1시간 정도 늘어났다는 암이 얼마나 늘어났다더라.
그러면은 이 정보는 개개인한테는 쓸모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뭐 100만 명 정도가 이 정도 운동을 하면 암이 대충 몇 명 정도 걸리겠구나. 그러니까 의료보험료가 얼마 정도 나오겠네 이런 거를 계산해보고 그래서 세금을 얼마나 내게까지 다룰 수 있죠. 이 예측이 개개인한테 쓸모가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쓸모가 있지 않다는 건 이게 추세선 위로 좀 로데이터 변동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추세선 로데이터의 변동이 크다고 해도 거시적인 결정을 내릴 때는 이 추세선이 의미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때 뭐 노동 시간이 대충 1시간 정도 늘어나면은 암 발병률이 뭐 0.04%포인트 증가한다. 이러면 사람들한테 충격적이지 않죠. 20%포인트 증가한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쇼크 하면서 이제 내가 8시간에 근무하면 8시간에 근무하는 거랑 9시간에 근무하는 거랑 나의 암 발병 확률이 훨씬 늘어나겠구나 하고 좀 이 현상 자체를 좀 잘 이해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선형 회귀로 잠깐 돌아가면은 x1 베타 1 더하기 x2 베타 2 xp 베타 p라고 하면은 예측이라고 하는 거는 y 자체를 뭐 잘 예측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해라고 하는 거는 베타의 추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어느 용도로 쓰냐에 따라서 어느 문제에 따라서는 그냥 케글 컴피티션처럼 아큐러시를 높이는 게 중요해 하고 아큐러시만 높이기 위해 갈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 모델은 얼마나 노이즈를 줄일 수 있는지보다는 이 모델이 얼마나 간단해가지고 현상을 어떻게 잘 해석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 하려는 이야기는 무엇이냐? 저는 이 얘기를 훨씬 더 이렇게 다양하게 강조를 하고 싶어요. 이론부터 이야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정을 하죠. 자, 일단 y와 x 사이에 어떤 f라는 true 관계가 있지만은 그 관찰되는 x, y 베리어블은 요 fx랑 비교했을 때 확률적으로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저희가 지난 시간부터 이야기해오던 거랑 또 같은 이야기를 다른 수식으로 또 하려고 하는 건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좀 일상적인 이야기를 했던 게 아무리 잘 예측을 하려고 해도 남는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잠깐 지나가면서 했었습니다. 이거를 수식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true가 y는 fx 더하기 엡실론으로 가정을 해요. 그 다음에 이것도 가정을 하겠습니다. expectation 엡실론은 제로로 가정하고 그 다음에 x랑 엡실론은 독립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딥러닝을 쓰고 랜덤 포레스트를 쓰거나 해가지고 뭔가 어떤 g 함수를 추세선으로 얻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황 we have a
new x0 맞다고 치죠. 자, 그러면은 분명 y0는 있겠죠. y0도 같이 있겠죠. 근데 y0는 우리가 관찰을 하지 못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열심히 피팅한 알고리즘으로 너의 기대 수명은 얼마야? 9살까지의 정보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열심히 알고리즘을 피팅을 해가지고 너의 16살 이후에 소득이 이 정도 될 거야 하고 GX를 줬습니다. 얼마나 틀릴까요? 자, 얼마나 틀릴까? 얘를 y0의 그 예측값이라고 해서 y0 해시라고 그냥 편하게 쓰겠습니다. 정의예요, 정의. 얼마나 틀릴지에 대해서 한번 제곱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진짜랑 추정값이랑 예측값이랑 이 제곱 기준으로 얼마나 차이가 날 것인가. 자, 그러면은 이제는 약간 좀 산수를 좀 해볼게요. y0 햇은 gx0 제곱이라고 쓸 수 있죠. 그다음에 실제 y0는 누굽니까? fx0 더하기 엡실론이죠. 편의상 이렇게 쓰겠습니다. y0는 true y0는 fx0 더하기 엡실론 제로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y0는 fx0 더하기 엡실론 제로. 자, 그러면은 쭉쭉 전개해 볼까요? expectation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냥 가로만 이렇게 묶어볼게요. fx0 빼기 gx0 더하기 엡실론 제로의 제곱의 expectation 이렇게 전개할 수 있겠죠? 그냥 요거 푸른 다음에 fg 묶고 엡실론 제로는 옆으로 그냥 밀어주면 됩니다. 자, 이 통계학에서 가장 흔히 쓰는 테크닉이에요. 제곱을 전개하는데 이걸 뭉태기로 보고 이거 하나를 뭉태기로 봐요. 그러면은 어떻게 전개할 수 있냐면은 expectation fx0 빼기 gx0의 제곱 a 더하기 b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ab니까 더하기 expectation 엡실론 제로의 제곱 더하기 2배 expectation fx0 빼기 gx0 곱하기 엡실론 제로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자, 그런데 여기를 봐요. x0랑 엡실론 제로랑 독립이랬죠. 여기 좌측 x0의 확률 변수죠. 다음 f랑 g는 네, 그 f랑 g는 어딘가 물론 g는 우리의 그 리얼 이그젠플에서는 데이터 기반으로 어떤 피팅한 녀석이겠지만 뉴 샘플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있잖아요. 고정된 걸로 볼 수 있어요. 얘 넣는 얘는 그냥 x0에 대한 함수, x0에 대한 확률 변수. 얘는 엡실론 제로. 중도 독립이겠죠? 독립인 확률 변수는 어떻게 돼요? expectation을 뗄 수 있죠? 2배 expectation fx0 빼기 gx0 곱하기 expectation 엡실론 제로. 에러는 늘 아까 에러의 평균은 0이라고 가정했죠? 그러니까 지금 어디 갔어? 제가 이렇게 써야겠다. 이것만 하고 쉬겠습니다. 여기 이 부분이 지금 날아가는 거죠?
뭐만 남습니까? 첫 번째 항이랑 두 번째 항만 남죠. 그래서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살펴봅시다. 두 번째 항은 평균이 0인 확률 단수의 제곱의 평균이 뭐예요? 오차항의 분산이죠. 그다음에 오차항의 분산이라고 해서 우리 베리언스 엡실론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어때요? F는 X와 Y의 true 관계를 설명하는 어떤 고정된 함수죠. F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도학습을 통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뭐뿐입니까? G뿐이에요. 그러면은 좀 오른쪽에 있는 소식을 제가 깔끔하게 쓴 게 좌측이거든요. 여기 좌측은 강의노트거든요. 강의노트에서 좀 정정이 필요한데 X와 엡실론은 독립이라는 가장 필요하고요. 엡실론은 평균이 0이라는 가장 필요합니다. 어쨌건 아무리 지도학습으로 노력을 해봤자 그 실제값과 예측값의 그 평균 제곱 오차는 0원까지 끌어모으면 0까지는 줄일 수 있는 파트가 있죠. F랑 G랑 이그젝트 리퍼라면 요 파트는 0으로 줄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일 수 없는 파트가 뭡니까? 에러의 베리언스는 우리는 날릴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면 다시 강의노트 한서 오른쪽에 그림 보시면은 자, 트루선이 검정색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도학습 알고리즘으로 파란색 여러 가지 파란색을 고민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은 예측값과 실제값의 평균적으로 오차를 가장 줄이려면은 우리는 실제 F와 트루 파란색 선을 최대한 가깝게 가져가는 게 최선의 전략이고, 그리고 파란색과 검정색 선을 같게 한다고 한들 뭐가 남아요? 각 X에서 이 랜덤한 측정 오차는 저희가 지도학습으로 절대 줄일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의 옛날 그 9세까지의 정보로 16세 이후에 소득을 예측한 예제에서는 그럼 이 줄일 수 없는 오류가 큰 경우겠죠.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 문제는 왜 줄일 수 없는 오류가 이 오차가 왜 이렇게 크겠어요? 우리가 모델링에서 요 엡실론 파트라는 거는 엡실론 파트는 늘 X와 인디펜던트를 가정하잖아요. 뭐냐면은 통계적으로 뭔가 어떤 부확률 변수가 인디펜던트라는 거는 일상적으로 봤을 때는 좌측의 확률 변수가 우측의 확률 변수를 전혀 설명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9살까지의 정보로 9살 이후에 삶을 예측할 수 있는 게 많을까요? 삶에서 얼마나 운적인 요소가 많습니까? 9살 이후에 운적으로 개입하는 모든 요소가 그 16살 이후에 소득을 예측하는 문제에서 에러 베리언스를 만들어내겠죠? 그러면은 지금은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4시에 수업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자 일어납시다. 자, 지난 시간까지의 스토리는 뭐 셀비 연력 평균을 내건 구조 과정을 주건 어찌됐건 결론으로 나오는 건 파란색 선인데 아무리 파란색 선 잘 그어봤자 이리그스를 에러는 없앨 수 없다. 그래도 한계를 인지하고서도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게 또 그 각종 과학 이론 아니겠습니까? 이 줄일 수 있는 오류라도 어떻게 줄여볼까? X의 분포에 따라 어떻게 줄여볼까? 사람들이 이제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 F 예를 들어서 expectation fx는 expectation y 기분 라지 x 이퀄 스몰 x를 추정하는 방법. 음, 우리 수업에서는 크게 두 계열이 있습니다. 파라메트릭, non 파라메트릭. 파라메트릭, 여러분들은 이미 파라메트릭 모델들을 꽤 많이 압니다. 어떤 게 있느냐? 리니어 리그레션, 선형 얘기. 자, 파라메트릭이라는 거는 fx가 어떤 벡터가 있어서 어떤 q 차원 모수라고도 하죠. 벡터가 있어서 x와 모수를 이용한 어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특정한 형태가 있다는 거죠. 선형 얘기 같은 경우에는 fx는 x 트랜스포즈 베타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다항력이 굳이 쓸 필요 없죠? 다항력이. 자, 다항력이는 뭡니까? fx가 x의 각 성분에 대해서 각 제곱도 해보고 교호작용도 넣어보고 이런저런 텀들 다 넣어가지고 또 선형 얘기한 녀석을 다항력이라고 부르죠. 그다음에 지금 당장 여기서 폼을 쓰기는 좀 애매한데 7단원에서 배울 스플라인도 해당하고요. 그다음에 스플라인이라는 건 뭔가 쉽게 이야기하면은 구간을 특정 구간으로 분절시킨 다음에 구간마다 다항식을 피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플라인이랑 비슷한 아이디어를 아주 많이 하신 적이 있어요. 연령을 10세 구간으로 나눈 다음에 10세 구간마다 원합 코딩하면은 스플라인에 가장 원합 코딩하면 나이 전체 축에 대해서는 P이 어떻게 되니까 0세부터 10세까지는 얼마, 10세부터 20세까지는 얼마 이런 식으로 추세선이 나오게 되겠죠. 여러분은 이미 스플라인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다. 좀 더 정교하게 배울 거고요. 그다음에 파라메트릭 모형의 다른 대표 주자 신경망. 얘는 어떻게 생겼어요? fx는 쓰기도 좀 애매하죠. x 트랜스포즈 베타 1을 한번 비선형 변화를 한 다음에 트랜스포즈 베타 2를 한 다음에 선형 변화과 비선형 변화의 합성을 계속 쌓아나가는 방법이 신경망입니다. 그다음에 넌 파라메트릭 방법으로는 뭐가 있느냐? 자, 넌 파라메트릭 방법은 어떤 fx의 어떤 이 뭐라고 그러냐? 파라메트릭이 아니면 전부 그냥 넌 파라메트릭이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이런 사전에 주어진 폼이 없는 모든 방법들을 다 넌 파라메트릭이라고 부르는데요. 지금 얘기할 K 리얼리스트 네이버 한국어로는 최근접 이웃 그다음에 사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넌 파라메트릭이라고 할 수 있지. 저희가 아까 그냥 대충 얘기했던 셀별로 표본 평균 내는 것도 아무런 파라미터가 없죠. 넌 파라메트릭의 일부입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트리의 앙성 분류, 랜덤 포레스트, 부스팅. 그다음에 K 니얼리스트 네이버의 좀 일반화된 버전이라고 볼 수 있는 커널.
선을 리그레션을 해볼게요. 등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신경망은 뭐 다른 수업에서 많이 하실 거예요. 신경망 빼고 나머지는 다 우리 수업에서 다룰 겁니다. 그다음에 이거를 공부하고 나면 우리 수업의 또 다른 목표는 뭐냐면은 꼭 이 방법들이 꼭 조건부 기대값을 추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 말이 좀 이상하네요. 조건부 기대값 추정뿐만이 아니라 로스를 정의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얘네들을 다 쓰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익히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파라메트릭은 우리가 2학년 때까지 열심히 했으니까 잠깐 넌 파라메트릭 하나만 잡아가지고 이 넌 파라메트릭의 어떤 핵심적인 철학들을 좀 고민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잠깐만, 넌 K 최근접 이웃은 이번 50분 세션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네. 다른 거는 그냥 그런 게 있다. 나중에 다시 공부하지 뭐 하고서 넘어가면 되는데 K 이거는 당장 우리 숙제할 때부터 연습 문제 쫙 있습니다. 일단 잠깐 우리가 은연중에 얘기했던 것을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자, 추정 대상이 있다고 했을 때 지도학습이라는 녀석은 주어진 자료를 이용해서 요 그림에서는 초록색이죠. 이 초록색 선을 주게 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자료를 이용해서 선을 긋는다라는 아이디어가 지배적이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되게 어릴 때 정말 어릴 때예요. 여러분들 뭐 세탁기, 전자레인지 이런 거 보면은 이런 거 있어요. 뉴로퍼지 인공지능 보신 적 있어요? 되게 옛날이군요. 네, 저희 집에 한 20년째 고장이 안 나는 LG 세탁기가 하나 있는데 그 세탁기에 세탁물을 집어넣으면 그 세탁물의 무게를 자기가 알아서 감지해서 뭐 최적의 세탁 시간을 설정해 준다. 그런 게 20년도 아니지. 한 35년 된 세탁기인데 35년 전에도 이 기능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뭐 다른 게 아니고 추세를 다 봐요. 그러면은 대충 x가 1부터 3까지면은 평균적으로 뭐 마이너스 0.7 뭐 이쯤 되면은 뭐 이렇게 인간이 알아서 이렇게 그래프 위에다가 손으로 선을 그는 겁니다. 자료를 이용하긴 하지만 이 빨간색 선 어떻게 정의할 수 있어요? 여기 각 점의 꼭지점 좌표만 내가 그냥 코딩하면은 if x가 여기부터 계산이면 y는 얼마 주라 이런 식으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룰 베이스로 이 선을 쫙 코딩할 수가 있죠. 우리는 이렇게 안 하겠다는 겁니다. 지도학습 방법은 이렇게 내가 딱 찍어가지고 룰 베이스로 정의를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수학적으로 가공하는 어떤 방식을 따라서 이 초록색 선을 정의할 거예요. 그러면은 자, 초록색 선을 특별한 모형 과정 없이 어떻게 추정해 볼 수 있을까? 제가 이전 세션 때 잠깐 얘기했던 거는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만약에 x가 범주형이에요.
x가 뭐야 그래? 1층, 2층, 3층, 4층. x축이 층수야. y축이 보증금이야. 그러면은 층마다 이렇게 물건마다 뭐 보증금 탁탁탁 x, y 찍을 수 있겠죠? 그러면 x가 만약에 범주형이면 얘네들의 평균 내서 점, 얘네들의 평균 내서 점, 점, 점 찍어볼 수 있죠? 근데 이게 어려운 게요 x축이 점점 많아져가지고 요 하나한 요 1셀, 2셀, 3셀, 4셀 지금은 그냥 데이터를 구성하는 셀이 4개밖에 없었는데 점점 데이터를 구성하는 한정된 데이터에 대해서 셀이 많아지면 이 평균 낼 것의 개수가 적어진다 이런 이야기였고요. 여기까지는 제가 직관적인 설명을 위해서 설명 변수가 범주형인 경우 이야기한 거고요. 만약에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아예 그냥 x가 연속형이면 어떨까요? 평수면은 사실 그 연속형의 대전제는 각 점에 대한 확률은 거의 제로죠. 각 점을 취할 확률이 그러니까 뭔가 범주형처럼 이걸 취하는 녀석에 대해서 뭐 표본 평균 관련이니까 없어. 네. 자, 그러면은 연속형에서는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 아이디어를 취하죠. 자, 강제로 범주를 만들던가. 자, 호갱노노를 켜시면 10평대, 20평대 이런 식으로 구획을 해주죠. 뭐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요 셀 안에 든 녀석들의 평균, 요 셀 안에 든 요 점들의 y 평균 계산해 볼 수 있죠. 이제부터 설명하려는 K 리얼리스트 네이버스는 제가 강제적으로 이렇게 구획을 나누는 게 아니라요. 그냥 가까운 걸 참조하겠다는 겁니다. 아이고. 자,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좀 좌측에 수식은 조금 좀 직관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K가 3이에요. 자, 산 근접 이유 평균을 x는 4에 대한 라고 하면 쫙 올려봤을 때 일단 주어진 x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이라는 뭡니까? 거리를 잰다는 거죠. 거리를 재서 K개의 점을 뽑습니다. x는 4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3개의 점 뭡니까? 뭔가 요 녀석 하나 될 것 같고 뭐 요 녀석 하나 될 것, 요 녀석 하나 될 것 같죠? 그럼 요 세 녀석에 대해서 대하여 그들의 y의 평균을 f의 x로 한다. 예를 들어서 여기 요 세 점이 갖고 있는 y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세 y 값의 평균을 뭐 이렇게
마이너스 0.3, 0.3, 0.6이라고 하면 0.3과 마이너스 0.3과 0.6의 표본 평균이 얼마입니까? 0.2죠? 0.2를 요 4에서의 이 방법에서의 그 조건 값의 평균으로 제한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비슷하게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x는 4에 대한 5 근접 이웃, 얘는 방법론이죠. 이게 방법론. 기반의 f hat x는 이건 어떻게 계산할 거예요? x는 4에서 x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5개의 점들을 잡아서 그 5개의 점들의 y를 다 표본 평균을 냅니다. 조금 더 좋은 예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직관적인 아이디어는 다 공감하시나요? 그러면은 다른 거 한번 봅시다. 보자. 숙제 한번 가볼까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K 리얼리스트 네이버후드 기준으로 예상 보증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트레이셋은 이거 193.5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16개의 자료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부동산에 왔습니다. 저는 한 10년쯤 된 집에 10평, 한 33제곱미터 정도 되는 집을 찾고 싶어요. 그러는데 부동산에서 소개를 해줬어. 그래서 거기 집에 가봤더니 이 주인이 보증금이 4억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내가 그 소비자 입장에서 물론 부동산에 더 많은 팩터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단순한 전략이 절대 통할 수는 없지만 그냥 이 데이터가 있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은 뭘까요? 만약에 나는 3 최근적 이웃 기준으로 나의 10년씩 10평 물건의 평균적인 가격을 예측해보고 싶어. 그러면 그 평균 가격 기준으로 너무 높게 부른 곳은 다 지나가고 내 생각보다 낮게 부른 것을 좀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겠죠? 그럼 그 3 리얼리스 네이버후드 기준으로 어떻게 계산을 해볼까요? 나는 10, 33.0을 갖고 있어. 얘랑 요 16개 자료랑 다 하나하나 다 유클리드 디스턴스 같은 거 계산해 보실 수 있죠? 물론 유클리드 디스턴스 말고 여러분들은 디스턴스를 정의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물론 그리고 이 제곱미터 단위로 단위를 바꾸면 디스턴스는 다시 바뀔 수 있죠? 갑자기 평으로 바꿨어. 그러면은 디스턴스 쫙 바뀌겠죠. 그러니까 디스턴스라는 것도 사실 상대적이고 좀 취약할 수 있는 개념이지만 아무튼 우리가 그냥 디스턴스 하나 잡아가지고 이 16개 자료에 대해서 10,33이랑 다 유클리드 거리를 다 계산합니다. 가장 가까운 거 순차적으로 쫙 나열할 수 있죠? 가장 가까운 거 3개. 예를 들어서 뭐 골랐다고 할까요? 9번? 예. 오, 가깝네. 네. 자, 여러분 감으로 한번 찍어봐요. 뭐 가까워요? 14번 가깝죠. 그다음에
눈대중으로 그냥 찍어봅시다. 저는 8번이 좀 가까워 보여요. 3 최근접 이웃은 3개만 고르시면 되고요. 5 최근접 이웃이면 5개 고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3 최근접 이웃 기준으로 얘가 x면은 f hat x는 어떻게 계산하시면 돼요? 얘네 셋의 평균은 어떻게 돼요? 보증금이 우리가 예측 y였죠? 머리가 안 돌아가는 얼마나 될 거예요? 26,000. 21, 24, 47, 60, 2억이네요. 2억. 네. 2억. 그러니까 나는 2억 언더로만 찾아보겠어 하고서 이렇게 굳은 심지를 가지고 다녀보실 수도 있죠. 자, 그러면은 뭐 임의의 추상적인 데이터셋이 주어져도 X 주어졌을 때 KUS 내부 기반의 예측값 계산하실 수 있겠죠? 혹시 여기서 약간 좀 클리어하지 않다. 제가 아까 그래프 보여주셨잖아요. 예. 그거 말고 그 슬라이드 강의할 문제 나와있던 점으로 산정도 해가지고 선 긋는 거. 네. 근데 거기서 x가 4일 때 그러면은 그 점을 기준으로 그 점에서 제일 가까운 세 개를 고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좀 약간 궁금한 게 애초에 x가 4일 때 그 해당 관측값이 있고 그 관측값에서 나타내지는 y값이 있는데 왜 그거를 굳이 세 개의 점의 평균을 해서 틀어지면 오히려 x가 4라는 값을 정확하게 y값이라는 게 있는데 왜 그것과 비슷한 거를 평균으로 굳이 내가지고 y값을 내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 예측을 한다고 하면은 x가 4인데 그 점이 없는데 그러니까 4의 그 x가 4라는 값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그 점에 대해서 가까운 세 개를 어떻게 구할 건지를 조금. 오케이. 내가 새로운 x를 들고 왔는데 하필이면 나의 데이터셋에 x랑 정확하게 매치되는 애가 하나 있는 경우에 대한 질문이죠? 네. 오케이. 좋은 질문입니다. 나의 x와 정확히 매치되는 애가 있어. 걔와 나의 디스턴스는 빵이죠? 빵이니까 그 녀석은 그 3든 5건 그 리얼리스트 내부에 무조건 가장 먼저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근데 굳이 그 x가 4라는 관측값이 있는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네. 만약에 있다고 하면 굳이 그거 평균을 주는 있다라고 하면 그냥 그 정확히 매치되는 하나만 쓰면 되지 않겠냐? 그렇죠. 그거라면은 그거는 그냥 1 리얼리스트 네이버 방법을 써서 fx를 계산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 방법도 일리는 있는데 그거는 3 리얼리스트 네이버 방법이랑 다른 방법일 거예요. 만약에 그 관측값이 없으면 가까운 값이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구하는? 거리의 기준을 물어보는 거죠. 거리. 네, 근데 저렇게 그러니까 저 그래프 같은 경우는 x가 4라는 사인 때 관측치가 저 지금 초록색 선은 네, 초록색 선은 지금 각 x에 대해서 우리가 아래에서 그래프 그릴 때 기본적인 원리가 x에서 0.01의 그리드 쫙 깐 다음에 0.001 그리드 올라갈 때마다 fx 계산해가지고 그냥 선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초록색 선은 x 핵 어떤 3 리얼리스트 네이버 기준의 fx를 각 x에 대해서 계산해가지고 선으로 이은 겁니다. 네, 좋습니다. 좋은 얘기들이 나왔었는데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
일단 가장 쉬운 얘기부터. 여기 강의 노트에 있는, 자, 미리 양해 말씀을 구하자면은 저희가 지금 요 칠판으로 보고 있는 게 녹화에 안 들어왔어요 지금. 네, 그냥 요 화면이 녹화에 들어가가지고 요 녹화에 요 화면 보이시 이 화면 여기를 싹 보시면 예제를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잠깐만 짚을 거. 여기서는 x가 ag랑 사이즈 2차원이었죠? 여기서는 x가 그냥 여기 가로축 한 축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그젠플에서의 y는 보증금이었고, 그다음에 요 이그젠플에서의 y는 그냥 y축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초록색 선은 무엇이냐? 자, 우리가 지금 3 최근자 비율을 하고 있다면은 뭐 트레이닝셋이 있건 없건 한 점에서 가장 가까운 세 개는 늘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세 개의 평균으로 f의 x가 정의되니까, 자, 여기서는 2, k 리얼리스트 네이버호드 기반의 3n의 기반의 f2, 여기서는 2.1, k 리얼리스트 3 리얼리스트 네이버호드 기반의 f hat 2.1, x, f hat x를 쫙 이는 녀석이 초록색 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그냥 플레이나 설명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디스커션을 하면서 이 K 최근자 비율 방법의 그 가장 취약점 중에 하나가 나왔는데 뭐냐면은 거리를 정의하기에 따라 핏이 달라집니다. 네. 근데 사실 이거는 다른 방법도 마찬가지긴 한데, 여러분 에이지랑 사이즈를 고지멋대로 쓰실 수도 있고 평균 빼고 스탠다드 디비전 나눠가지고 표준화 하신 다음에 또 거리 계산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다음에 거리라는 것도 조금 다른 거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꼭 그 유클리드 거리로 계산하는 방법도 있지만 L1 거리, L 인피니트 거리, 다양한 거리 축도가 있습니다. 거리 축도에 따라서 또 가까운 점의 정의가 달라질 수도 있죠. 약점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이거 자체가 거리에 기반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거리의 정의가 바뀌면 당연히 핏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하나 주의할 점이 또 있죠. 거리의 순위를 매기는데 타이가 있을 수도 있죠. 가끔은 이렇게 나는 4인데 4 네일, 5 네이버도 뭐야 3 최근자 비율을 보는데 가까운 애는 1등이랑 2등은 있어. 근데 3등이 거리 1로 오른쪽, 또 다른 3등이 거리 1로 좌측 이렇게 있을 수 있죠. 3 최근자 비율이라는 건 나랑 가까운 나랑 가장 가까운 세 개를 추출해야 되는데 거리 기준으로 순위를 매기니까 운이 안 좋으면은 3, 4등이 타이일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타이를 좀 다루는 예외 규칙 같은 걸 집어넣어야 되고, 하지만 그런 거는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은 보통 타이가 있어? 그러면 타이도 다 집어넣지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코딩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좀 넘어가도 될까요? 네, 이제 충분히 좀 공감되는 형성이 된 것 같고요. 이제 이 K 최근자 비율 방법을 가장 간략하게 서술할 수 있는 확실한 표기법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이제 방법론의 정의입니다. 자, K 최근자 비율 기반의 fx의 추정량 f hat x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자, f hat. 자, kn은 추정량이라는 건 방법론에 따라 달라지죠. 그러니까 hat이라는 거는 상당히 좀
모호한 개념이고 KNN 기반으로 추정량 계산했다는 걸 명확하게 지칭하기 위해서 저는 그냥 임의로 KNN이라는 위참자를 그냥 이름 붙이는 용어로 썼어요. 얘가 정의되기로는 어떻게 돼요? 그럼 여기 요 에버리지라는 노테이션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 제가 그냥 임의로 소개하고 약속 하나 했었죠? 이게 뭐냐면은 어떤 녀석의 조건부 표본 평균을 에버리지라고 나타내기로 약속했었어요. 어떤 녀석의 표본 평균이냐면요. 오른쪽 조건에 만족시키는 녀석들의 표본 평균인데 X라는 녀석이 X1부터 XN까지 쭉 있을 때 NKX라고 합시다. X라는 녀석이 이 스몰 x에서 가장 가까운 3개의 x에 해당하는 가장 가까운 k에 해당하는 녀석의 표본 평균으로 정의를 할 겁니다. 이거는 사실 y가 있다기보다는 k의 방법은 이 녀석 기반으로 계산하는 것 자체가 이 방법론의 정의입니다. 그러면은 얘를 다른 식으로 서술하면 이렇게 쓸 수 있죠. k분의 1 곱하기 서메이션 조건에 만족하는 녀석들이 i는 어떤 조건에 만족하는 i야? xi와 x가 가장 가까운 탑 k에 해당하는 i. 조금 더 제가 일반적으로 쓸게요. 여러분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디스턴스라는 말을 써서 dxi, x라고 보통 쓰는 거 다른 데서 보신 적 있으세요? 디스턴스 xi가 가장 작은 가장 작은 탑 k라는 수 뭔가 이상하다, 그쵸? 가장 작은 k에 해당하는 i. 자, 그러면은 여러분 그 K 리얼스 네이버우드를 만약에 하드 코딩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새로운 X가 주어졌어. 그다음에 뭘 해야 돼요? X에 대해서 트레이닝 셋에 있는 모든 XI랑 한 번은 거리를 다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가장 작은 걸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솔팅만 해야죠. 솔팅만 하시고 그 중에 가장 작은 탑 K 첫 번째 솔팅한 다음에 첫 번째 성분부터 K 번째 성분까지 거기에 해당하는 그 Y 컬럼의 인덱스를 가지고 와서 그 녀석만 평균을 내시면 됩니다. 이게 대학원도 그렇고 대부분의 그 회사의 단골적인 그 코딩 면접 문제라고 해요. 그 K-뉴스 리보드로 하드 코딩 하는데. 이제 K 최근자 비율 방법의 정의, 그다음에 예제 잠깐 얘기를 했고요. 이제 다음에 나오는 거는 K 최근자 비율 방법에서 주의할 점입니다. 좀 우리 거시적으로 살펴봅시다. K 최근자 비율에서 K를 늘리는 방법이 있죠. 3 최근자 비율, 5 최근자 비율, 10 최근자 비율, 15 최근자 비율 이런 식으로 내가 최근자 비율 개수 늘릴 수 있죠. 그러면은 내가 부동산 갔을 때 뭐 한다는 게 돼요? 내가
제가 10년 된 33평짜리 건물을 33평, 쏘리 10년 된 10평짜리 물건의 평균 렌트 가격을, 평균 보증금 가격을 좀 추정하고자 할 때 가장 가까운 3개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10개, 16개 쓰게 된다는 뜻입니다. 거리가 가장 가까운 개념이긴 한데 막 15개 집어넣으면 여기 테이블에서 어떻게 해요? 신축 건물도 들어가고 되게 넓은 애도 들어가고 되게 좁은 애도 들어가서 내가 정말 직관적으로 10년짜리 30평짜리 물건이랑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거랑 일치하지 않은 것도 막 들어올 수 있죠.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쏘리 제가 소리 할 일은 아닌데 아무튼 네. 5장에서 다시 할 이야기이긴 한데 참조할 데이터가 많아지면은 f의 x 자체가 분산을 줄어들어요. 많은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니까. 그렇지만 들어오는 데이터셋에 내가 진짜 원하는 x랑 가까운 녀석, 이질적인 녀석이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fx 그 추정량이 true랑 어느 정도 이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직관적인 이 예제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샘플이 n개예요. n 리얼리스트 네이버드가 가장 그 K를 크게 하는 최근적 비율 방법이겠죠. 자, 모든 점에 대해서 n 리얼리스트 네이버드 계산해. 그러면 f hat x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표본표 이렇게 그리는 게 됩니다. 모든 x에 대해서. 그러면 얼마나 이렇게 true는 뭔가 이렇게 생겼을 것 같은데 pit이랑 true랑 조금 좀 이격이 생기는 것 같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K를 크게 하면은 추정량의 베리언스는 작아지지만 바이어스가 커집니다. 자, 바이어스 베리언스 얘기는 5장에서 다시 할 거긴 한데 지금 좀 미리 K 최근적 비율을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볼게요. 다음에 반대로 나는 내 물건이랑 정말 비슷한 하나만 참조할 거야. 2 최근적 이웃이나 1 최근적 이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뭐 여기 물건 찾는다고 하면은 여기 레코드 중에서 뭐가 제일 가까워요? 9번 레코드가 제일 가깝죠? 9번 레코드 1억 3천이잖아요. 나의 추정량은 그냥 1 리얼리스트 네이버로 계산하면 1억 3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방법은 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겠죠. 데이터에는 늘 노이즈가 있잖아요. 네. 부동산에 갔는데 내가 참조하고 있는 가장 가까운 물건은 1억 3천밖에 안 하던데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신감 있게 질렀어. 근데 이제 부동산에서 그 물건은 아는 사람들끼리 싸게 넘기는 거라서 그렇게 쌌던 거고 하면서 그 데이터 자체가 품질이 좋은 데이터가 아니라고 딱 반격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건 좋은 예제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그 하나의 데이터만 참조한다는 건 그 하나의 데이터가 만약에 이상점이었다면 그 데이터가 만약에 측정 오차가 컸다면 너무 틀린 추정값을 줄 수가 있죠. 만약에 그 에러의 분포가 평균이 0이라고 하면은 K를 작게 하면은 이 P 한 점에서의 추정량의 바이어스는 뭐 작아질 수도 있지만 한 점만 의존해가지고 그 표본 평균으로 쓰는 F hat X를 주기 때문에 여러 개의 점을 평균내는 것보다 베리언스를 비교하면 어떻겠습니까? 표본 평균의 베리언스는 늘 루트 n에 비례하잖아요. 하나만 참조하니까 베리언스가 엄청 크겠죠? 그래서 K를 줄일수록 F hat X의 베리언스는 바이어스는 줄 수도 있지만 베리언스는 늘어납니다. 극단적으로 그래서 여기 보시기에
요 그림 기준으로 one nearest neighborhood fit은 뭐겠습니까? 초록색으로 다시 그어보자면 색을 어떻게 바꿔 이거? 오케이. 요렇게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이렇게 좀 가까운 점들이 있으면은 이 가까운 점에 따라서 핏이 바뀌겠고, 요 점이 있으면 요 점에서 가까운 단 하나의 점에 대해서 그 값을 취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나 x의 구간에 따라서 컨스턴트 함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가겠죠? 이거는 바이어스 베리언스랑은 전혀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K를 크게 하면은 전반적으로 평평한 핏을 주게 되고요. K를 작게 하면은 꼬불꼬불한 핏을 갖게 됩니다. 언제나 좋은 핏이 뭘까요? 하고 물어보면은 그 중간에 어둠에 있는 K 정도가 좀 좋겠죠? 자, 그러면은 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으로서 데이터에 따라서 최적의 K를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됩니다. 물론 데이터마다 그 노인 확률 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데이터에 따라서 최적의 K는 우리가 다 맞는 K가 다 다를 수 있어요. 데이터에 따라 맞는 K를 어떻게 찾을지 5장에서 등장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사실 2분 만에 끝내고 싶은데 그냥 샥샥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그냥 안 되겠다. 다음 시간에 합시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남은 이야기는 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